최욱 앵커가 리박스쿨에 대한 언급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친묵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직격을 했는데요. 이현주 의원을 비롯해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은 물론이고 이에 대해 파헤치겠다고 했던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민주진영에 어울리는 처사 아닐까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병태 5.18이 성역이냐라고 뭐 따졌던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 청와대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입장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 신념 지킨다. 예, 청와대가 이제 사퇴 공고를 했고 결국 이제 사퇴를 했는데요. 이병태를 임명할 당시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비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병태는 세월호 관련해서도 막말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를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당시에도 비판을 했던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군요.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월 당시의 페북입니다. 네, 그때 위촉됐을 당시에 3월 5일에 박주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이병태 교수 임명을 취소해 주십시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 과거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타락한 정치 권력 노름이라 비난했습니다.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는 비수 같은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임명을 취소해 주십시오. 이병태 교수께도 요구합니다. 스스로 내려오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전문성도 공감 능력이 결여된다면 독이 될 뿐입니다. 라고 지난 3월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우려대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임명이 돼버렸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발언들을 계속했고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경고를 했어요. 엄중 경고. 예. 그런데도 이제 본인의 SNS를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습니다.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전거 타는 거 올리고 정말 건방을 많이 떨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 비판하는 게 좀 부담이 됐을 텐데 이것이 그러니까 제 관점입니다. 이게 진짜 이재명 정부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이번에 얼마나 혼란이 컸습니까? 근데 우리 그 의원님 같은 분이 여당 내에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게 가슴이 아파요. 왜냐? 리박스쿨 관련해 가지고 일생을 바쳐서 싸웠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내 리박스쿨 의혹이 딱 터지자 입을 싹 닦아버려요. 일관성이 없잖아.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그 국회의원은 무슨 철학이 없는 거야? 자기 유리할 때만 그걸 활용하는 거야? 이런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의 이런 짧은 생각. 글쎄요, 뭐 국회의원들이 뭐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철학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까 더 말을 이어나가서. 아니 죄송합니다. 저때 저 사안을 좀 뭐 민감하게 본 분하고 뭐 민감하지 않게 본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제가 세월호 가족분들과 함께 했었던 그리고 지금도 계속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히 좀 예민하게 봤던 것 같고 하여튼 저의 개인적인 그 당시의 바람은 저분은 임명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임명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근데 하여튼 뭐 소용이 좀 없었어요. 임명은 됐고 그 임명된 뒤에는 좀 아무런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도 좀 터무니없는 논리를 자꾸 갖다 대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치 뭐 표현의 자유를 저희들이 무시하는 것이냐, 자기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사이냐 그렇게 포장을 하고 끝까지 근거 없는 막 논리를 갖다 대고 하는 걸 보면서 참 답답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역대급 프로젝트, 메가 프로젝트도 폄훼했죠. 조롱하고 폄훼했어요. 맞아요. 와, 그때도 기억나시죠? 우리 곽수산 씨는 기억날 거야. 그 페북에 올리자마자 나는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안 다뤘어요. 근데 제가 방송 전에 진짜 진짜 화를 엄청 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때도 메가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 프로젝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훗날도 계속 얘기가 되어질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부위원장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는 거예요. 당내에서도. 진짜 이재명 정부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 없어. 너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지금 진행하고 그리고 그 발표를 하자마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예. 그거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반대가 아니라 조롱을 조롱이잖아. 그 임기 말에 진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그건 한 거잖아요. 협박이고. 아 진짜. 맞아요. 아, 그래서 그때 방송 전부터 진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게 포장하면은 정무적 판단 그런 부분을 제가 꾹꾹 참고 안 다뤘어요. 네. 꾹꾹 참고 왜냐 가뜩이나 지금 반명딱지 붙어 있는데 더 반명딱지 붙을까봐. 네. 근데 결국은 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네. 모셨던 건 아니고요. 네네네. 네. 검찰 개혁 관련한 이야기를 네. 지금부터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제는 진짜 검찰 개혁 관련해서 안 다루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아직 이 완수가 안 됐습니다. 완수가 안 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방향성도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어. 방향성이 아니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10월 2일 중수청이 출범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럼 그러려면 예. 형사소송법을 아주 정밀하게 고치고 잘 다듬어야 돼 지금. 예. 그런데 방향성도 아직 결정이 안 났어. 아직도. 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일단 한번 예. 정리를 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7월 2일 민주당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TF를 가동했어요. 예. 그런데 검찰 개혁하면 우리가 민주당 의원 중에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용민. 김용민 의원이죠. 심지어 김용민 의원은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른 의원들과 함께 발의를 해놓은 상태야. 발의까지도. 법 자체가 발의가 되어 있어. 네. 그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발의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 TF에서 빠졌어. 그래서 관련해서 김용민 의원이 페이북에다 글을 하나 남겼는데 그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미 발의한 형사소송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별도로 TF를 만들어 따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가장 의지가 높은 저는 그 TF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간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뭐 물론 김용민 의원이 반드시 뭐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잘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기왕이면은 법안 발의까지 해놓은 의원을 뺀 이유는 혹시 어떻게 뭐 그 보고 부분에 계십니까? 대해서는 제가 얘기 들은 바는 없어요. 검찰 관련된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관련된 TF를 만들 때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구성원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들은 얘기는 없어요. 예. 거기까지입니까? 네. 그 참여하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물어보고 올 거거든요. 한병도 원내대표가 점심 먹고 왔는데. 예. 뭐 특별히 뭐 들은 이야기는 없고 네. 그리고 이거를 뭐 과대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신 거죠. 왜냐하면은 네. 이제 저도 이제 눈여겨 봤는데 김한규 원내수석이 최근에 기자들하고 예. 이야기한 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제가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하시죠. 네. 다 합쳐서 한번 의견을 네, 여쭤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 지금 검찰 개혁의 대상이 검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예외적 수사권을 달라고 이 와중에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수사권 확보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야 수사 인력이 남겨지고 예.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 뭐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합동수사기구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인데 예외적 수사권을 원하는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약, 보이스피싱, 금융, 증권, 기술 유출, 공정거래 범죄에 있어서 예외 수사권에
좀 이거를 좀 주면 어떻겠냐라고 달라고. 의견을 예. 지금 개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합동수사기구를 만들 때 특별히 예. 그럴 때는 그 수사를 우리가 좀 하게끔 해달라. 아. 그 분야는 전부네. 근데 이게 이게 좀 굵직한 거는 우리가 좀 한번 하게끔 해라. 다섯 가지. 평소에는 중수청이 하게 해. 네. 근데 우리는 예외적으로 합동수사기구를 만들 때 그때는 우리가 좀 수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냐. 네. 요거를 이제 청와대 의견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끝까지 아무튼 포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 보도들 보면은 검찰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또 각자 의견들이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서는 보안 수사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논조의 기사를 대부분의 언론이 한 목소리로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이 있나 봐요. 네. 거기에서도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를 인정하자라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네. 보도가 있었는데요.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한해 보안 수사를 인정하자라는 의견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러자 김한규 원내부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안 수사권 예외적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일부고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하냐 마냐는 논의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원내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전당대회 전에 최대한 빨리 형사소송법 개정을 처리하자라는 입장이고. 그건 맞는 거죠. 네, 제가 얘기 들어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폐지다. 지금 김한규 네. 원내수석도 얘기하잖아요. 맞는 거죠, 그거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내수석은 아시다시피 원내대표를 대신해서 또는 대리해서 원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특히 정책 관련된 부분은 수석이 총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석이 각종 TF나 각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이제 수석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게 확고한 원내 지도부의 입장으로 보시면 되고 네. 특히 이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과 만찬을 며칠 전에 했어요. 네. 그때도 이제 신속한 입법 그 중에 이제 이 검찰 개혁 관련된 부분도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원내수석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침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일부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일부 이견은 이제 텔레그램 방 아까 예. 소개해 주신 의원들 대화방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우려인데 네네. 그거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저는 대화방에서. 봤고요. 네. 김한규 원내수석도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반대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일부다. 즉 텔레그램 방에 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몇 분 정도가. 이분들은 과거에 공소청법 만들 때도 비슷한 류의 그 우려를 표시했던 분들인데 네네. 그분들 중에 또 일부가 뭐 여전히 보안 수사권 유지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하고 계신데 네.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고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검찰 개혁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 계획은 변화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는 국회 민주당 어느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이제 하게 되나요? TF에서 법안을 TF 에서. 정리할 거고요. 네. 그거를 이제 법사위에서 처리할 거고 네. 그다음에 본회의 열리면 되는 건데 가급적이면 이제 7월 내에 처리하려고 한다는 방침을 알려주고 있고 7월 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소청이 출범할 때 인력을 충원해야 돼. 중수청이 출범할 때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인력 중에 일정 부분, 네. 꽤 많은 부분을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검사 포함해서. 네. 근데 지금 수사권 여부가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겠죠. 이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들이 안 움직이려고 안 그래요. 움직이지. 안 움직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빨리 매듭을 짓고 7월에 이 인력을 이전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스케줄상. 네. 그래서 7월 내에 처리가 될 거로 보여지고 7월 내에 처리하려고 하죠. 그럼 언론에서 조금 잡음을 더 증폭시켰다고 봐야겠군요. 지금 당내 어떤 주류적인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자. 그리고 페이즈 2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지 그거를 얘기해야 돼요. 또 경찰이 뭔가 사건을 암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죠. 이걸 빨리 논의하자.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들 사이에 절대 다수예요. 예, 그런 견제 장치에 대한 것들을 빨리 제도화하고 그런 거를 페이지 2를 논의하면 되는데 네. 아직도 보안 수사권 여부 아이고.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페이지 2는 논의를 못 하고 그게 맞습니다. 중요해 또 페이지 2 논의가 안 돼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가지고 와서 자꾸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거의 지금 똑같은 장면을 데자뷰처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1년쯤 전에 여기 와서 빨리 페이지 2로 넘어가자는 얘기를 드렸던 것 그게 같은데 1년 전이에요. 그게 1년 의원님. 전이에요. 저희도 그러니까 지겨워요. 돌아버리겠어요. 네. 저희도 지겹습니다. 다들 지겹다는 네. 말씀하시는데 빨리 정리하고 인력 옮기고 페이지 2로 가서 네. 뭐 경찰위원회 실질화라든지 자치경찰 등을 그렇죠. 통한 경찰의 어떤 분권화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논의해야 돼요. 맞아요. 그거 1년 전에 하셨어. 제가 이 얘기 똑바로 저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맞아 이 자리에서. 네. 1년 전에. 근데 또 우리는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주 미칠 노릇인 그리고 거예요. 약간 못 믿고 불안하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원내 수석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이제는- 부분은 세팅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언론이 조금 더 많이 흔든 것 같네. 네, 그러네요. 언론만 보면은 아직도 방향이 안 잡혀가지고 1년 전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와,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 10월 2일에 출범해야 돼. 맞아요. 10월 2일에 출범해야 되는데 이제 언론은 뭐 검찰이 수사의 왕일 때 익숙한 그 시기와 그 상황에 익숙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인지가 포획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괜히 네. 불안하고 네. 괜히 이상하고 또는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본인들이 진짜 걱정돼서 말씀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감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빨리 페이지 2로 넘어가서 맞습니다. 그분들이 걱정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논의가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 예. 1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아주 거슬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 지도부의 노력을 동지적 관점에서 치하합니다. 김민석 당신이 뭐 됩니까? 치하를 해요? 당신이 무슨 왕이야? 귀족이야? 동지적 관점에서 치하를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문장입니까? 아래로 보고 있어요. 정청래는 나보다 아래에 있다. 나는 서울대 출신이고 나는 김대중이 픽했고 저 근본도 없는 노사모 출신의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서 고생을 했네. 내가 치하할게. 이겁니까? 야, 인식이 너무 처참하잖아요. 자, 이 출마 선언문은 미리 작성된 문장이더라고요. 그 실수라고 보기 어려워요. 김민석이 당원들을, 동료 의원들을 바라보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들보다 우월하다는 인식. 그러니까 당대표뿐 아니라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민석의 출마 선언문에는 김민석의 평소의 인식이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숨기지 않아줘서 고맙다. 이 출마 선언문을 보고 기분이 불쾌한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참 거시기하다. 그죠? 친명 친청 충돌, 김민석 계엄 해제 불참, 한동훈식 꼬투리 잡기. 자, 언론에서도 이제는 계속 친청과 친명의 구도로 잡죠. 친청 친석 이렇게 구도를 잡지 않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야. 친명이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친명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픽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결국 친청과 친명은 개혁과 반개혁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묻으면 좋은 결과를 내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친청 맞습니다. 저는 친청이 맞죠. 하지만 친청은 정청래라는 사람 자체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그의 개혁 방향을 두둔하는 겁니다. 친청과 친명은요,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구도가 안 좋은 건 맞죠. 대통령은 그래도 세니까. 예. 아무튼 계엄 해제 불참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성윤 의원이요, 김민석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선언을 보고 저의 첫 느낌이나 생각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말은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패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남 탓만 하고 비난하는 식의 출마 선언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것이 정작 김민석 당대표 후보님 본인의 자기 정치 패나 당정 협력 혼선을 초래하는 자기 정치가 아닌가요? 또 불면과 결단의 밤이었다고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듯이 김 후보님이 윤석열 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는 불참했는데 왜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나요? 감기약을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무엇인가요? 어느 글에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민주당 의원과 계엄 선포 직전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즉시 국회로 달려와야 하지 않았나요?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게 일관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5월 보안수사권을 담은 개혁안 처리를 당에 제안했지만 당이 요구해서 연기했다, 이렇게 주장하였죠.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저도 최고위에서 보안수사권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자, 이렇게 이성윤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자 긁힙니다. 계엄 직전 통화하고 왜 안 왔나? 이성윤 주장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설명을 하면 되는데 긁혔다, 이렇게 봅니다. CBS 라디오에 나와서 마치 계엄이 일어날 것을 직전에 전화통화로 들었는데 제가 국회에 안 간 것처럼 말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요새는 시민단체 같은 데서 저런 걸 다 문제 삼는다. 아마 저한테 사과해야 할 것. 사실상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자, 이게 마치 고발 사주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죠. 자, 시민단체 이재명 정부 코어 지지층 이탈 주장한 김어준 고발. 레거시 재래 언론들이 이 사진을 꼭 쓰더라. 제일 살쪘을 때. 이게 2018년도 사진인가 그렇습니다. 예. 이게 누구냐? 사세행 김한매. 이재명 정부의 코어 지지층이 이탈한 거다라는 분석을 어떻게 고발할 수 있죠? 허위 사실이래요. 말도 안 되는 고발인데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세행은요,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막 고발하는 전문 고발러죠. 네. 근데 반명숙의 김어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뭐냐? 국무총리에 대해 비판했다고 고발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그거 고발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고발은 취소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세행 김한매, 김민석이 위험하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시작하기 얼마 전 진짜 했더라고요. 이성윤 민주당 의원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이러니까 고발 사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 이성윤 의원가 잘못 알고 있다, 그냥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요새 시민단체 같은 데서 저런 걸 다 문제 삼는다. 등장하라 시민단체요, 나를 대신에 고발하라, 이렇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사세행 김한매 바로 대신 고발을 했다.
이러면 김민석에게 도움이 될까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냐? 계엄이 일어날 것을 직전에 전화 통화로 들었는데 국회에 안 간 것. 이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직접 김민석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고발해야 되냐면 박선원을 고발해야 됩니다. 박선원 의원. 자, 보좌관이 12월 3일 저녁 9시부터 문자를 보냈어요. 박선원의 보좌관이 박선원에게. 자, 의원님, 특전사가 이상합니다. 동향이 이상합니다. 훈련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상대기입니다. 707 이야기를 합니다. 9시부터 문자 보고를 받아요. 박선원 의원이요. 자, 잠을 자지 않는다 이런 보고를 받아요. 9시니까 취침을 해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9시 40분쯤 특임대 휴대폰 회수해 갔습니다. 계엄 직전에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한테 계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분 지났더니 그 보좌관이 의원님 지금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야 그랬더니 국회가 예산을 통과 안 해준 것에 대한 강력한 비난 성명을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민석 수석한테 지금 이 야밤에 이런 짓을 한다는데 이 야밤에 국회를 비난하는 성명을 야밤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합시다. 우리가 먼저 대통령이 이런 담화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얼토당토 안 타고 선공을 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데 이따가 우리 보좌관이 비상계엄이랍니다. 의원님 피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자, 김민석 수석한테 박선원이 계엄의 징후를 보고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정리를 그럼 좀 해볼까요? 김민석은 이성윤이 아니라 박선원을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닐까. 자, 9시 40분쯤에 특전사 휴대폰을 회수해 갔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박선원이. 15분 후에 보좌관에게 윤석열이 야밤에 긴급 담화를 발표한다는 보고를 받아요. 그러면 보고된 정보의 시차를 무시하더라도요. 9시 40분, 그 15분, 9시 55분에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 9시 55분 이후, 아무리 빨라도 9시 55분 이전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박선원이 9시 55분 이후에 이 사실을 김민석에게 보고하고 선제 타격하자고 건의를 한 거죠. 그렇다는 건 김민석은 최소한 9시 55분까지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